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전했고 조선은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남아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에게 해방은 곧바로 안전이나 귀환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약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강제동원, 징용, 징병으로 일본에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은 귀국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는 없었고 주거 환경은 열악했으며 차별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은 제1조선인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 하나의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북으로 가면 집도 주고 일도 주고 차별 없는 사회가 기다린다. 이 말을 앞선 사업이 바로 제1조선인 북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59년 12월 14일 일본 니가타항에서 첫 배가 출항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사용된 표현은 귀국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귀국이 아니라 이주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여러 주체가 관여합니다. 북한, 조청년, 일본 정부,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입니다. 북한은 노동력 확보와 체제 선전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총련은 북한의 메시지를 제1조선인 사회에 전파합니다. 일본 정부는 제1조선인 문제를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국제적 십자는 인도적 귀환이라는 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이동합니다. 그중 약 6천 명 이상은 일본인 배우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북송 당시 북한은 지상낙원으로 홍보됐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무상의료, 무상교육, 안정된 일자리. 실제로 일부 초기 정착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대우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착과 동시에 여권은 회수됩니다. 외부 연락은 통제됩니다. 일본에 있는 가족과의 편지는 검열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북송자들은 북한 사회에서 칼신 성분으로 분류됩니다.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광산, 농촌, 험지 배치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7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악화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배급은 줄고 통제는 강화됩니다. 이때부터 북송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일부 북송자들은 탈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붙잡히면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침묵합니다. 북송 사업은 형식상 자발적 귀환이었기 때문에 강제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본인이 선택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과연 자발적 선택이었을까요? 당시 제1조선인들은 차별, 빈곤, 불안정한 법적 지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북송은 선택이라기보다 유일한 출구처럼 제시된 길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1984년까지 계속됩니다. 그 사이 북송자 상당수는 북한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도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은 단순한 이주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와 조직, 국제기구까지 개입했지만 결과에 대해 아무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할린에서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북송 사업에서는 돌아갈 수 없게 될 줄 모르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언제 국민의 선택을 보호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거짓 정보 위에 세워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